1683년 비엔나,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물러간 전쟁터에서 한 폴란드 외교관이 금은보화를 뒤로하고 이상한 갈색 콩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겼죠. 하지만 쿨시치키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역사상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갈색 콩이 바로 커피 원두였으니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는 그 진한 음료, 밤샘 작업의 동반자,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구실이 되는 그 한 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이라는 작은 분자 하나가 어떻게 계몽주의를 촉발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뒤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마시던 커피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두들은 예멘에서부터 긴 항해를 거쳐 유럽까지 오면서 이미 상당히 산화된 상태였고 밀폐 포장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더욱이 터키식으로 끓여서 준비한 뒤 유럽의 세금 제도 때문에 미리 끓여둔 것을 다시 데워서 내놨으니 맛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약으로 여겼거든요. 런던의 초기 커피하우스들은 이 검은 액체가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 우울증까지 치료한다고 광고했습니다. 밤늦게 일해야 하는 상인들에게는 정말 신의 선물 같은 존재였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이 아니라 각성 효과였으니까요. 실제로 17세기 유럽의 의사들은 커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커피가 혈액을 말리고 위를 상하게 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다른 의사들은 멜랑콜리를 치료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커피 건강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럽인들의 주된 음료는 맥주와 와인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알코올은 안전한 수분 공급원이었거든요. 영국 해군은 선원들에게 하루에 맥주 한 갤런씩을 배급했고, 일반인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항상 약간씩 취해 있는 상태였던 셈이죠. 프랑스의 경우 궁정에서도 아침 식사 때부터 와인을 마셨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침에 맥주와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약한 맥주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알코올이라는 억제제 대신 카페인이라는 각성제가 유럽 사회의 주된 약물이 된 것이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오후가 되면 졸음에 빠져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밤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런던의 상인들은 이제 새벽부터 자정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작가들과 철학자들은 밤새워 책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커피 덕분에 미적 분학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고, 음악가 핸델은 커피를 마시며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커피 중독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기 작가 사무엘 피프스는 하루에 25잔을 마셨다고 기록했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무려 50잔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바흐는 딸의 커피 중독을 걱정하며 커피 칸타타라는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죠. 작품 속 주인공은 커피는 1000번의 키스보다 달콤하다고 노래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심장에 해롭다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끊는 방법에 대한 의학 서적들이 출간될 정도였으니 지금의 급연치료법과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커피하우스가 단순한 카페를 넘어서 지식의 전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정치와 철학을 논하고 최신 뉴스를 나누고 사업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많은 커피하우스에서는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현대적인 언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이런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커피 한 잔에 야 페니만 내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와 대학이 독점하던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계몽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런던의 로이드 커피 하우스는 해운업자들의 모임 장소였는데 여기서 선박 보험 사업이 시작되어 후에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드가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커피 하우스에서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져 런던 증권거래소의 전신이 되었고 경매업체 소더비도 커피 하우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75년 영국의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지자 모든 커피하우스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며칠 만에 명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왕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커피는 이미 영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성들도 처음에는 커피하우스 출입을 금지당했지만 점차 여성 전용 커피하우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674년에는 런던 여성들이 커피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청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남편들이 커피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커피 공급이 예멘의 모카 항구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커피가 오스만 제국을 거쳐야 했고 이는 엄청난 비용과 공급 불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예멘의 술탄들도 이런 독점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커피 원두를 미리 볶아서만 수출하도록 법으로 정했죠. 생두가 나가면 다른 곳에서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 한 파운드의 가격이 런던에서 은화 50개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숙련 노동자의 한 달 임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커피는 금보다 비싼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일에서 사람들의 창의력은 무한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한 상인이 예멘에서 생두 몇 자루를 몰래 빼돌렸고 이를 자바섬에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1700년대 초부터 자바 커피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에 대규모 커피 농장을 건설했고 이는 후에 인도네시아 식민지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일론, 현재의 스리랑카에서도 커피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19세기에 입마른 병으로 전멸하면서 대신 차 재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714년 한 해군 장교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커피나무 한 그루를 마르티니크까지 가져갔는데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폭풍우와 해적의 공격을 뚫고 심지어 물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마실 물까지 나눠주며 나무를 살려냈다고 하죠.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번식한 후손들이 중남미 전체의 커피 농장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아라비카 커피의 상당 부분이 이 나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마르티니크에서 시작된 커피는 과들루프, 아이티, 자메이카로 퍼져나갔고 이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거쳐 브라질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커피 농장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운영되었거든요. 브라질은 1888년까지 노예제를 유지했는데 커피가 그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IT 혁명도 커피 농장에서의 혹독한 노예 노동이 원인이 되었죠. 한 IT 커피 농장에서는 노예 한 명당 하루에 커피 체리 200파운드를 따야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커피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도 노예들이 산중턱의 험준한 지형에서 극한의 노동을 통해 최고 품질의 원두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이 되자 영국인들은 커피 대신 차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차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에서 우려 마시기도 편했거든요. 대신 신대륙의 미국인들이 새로운 커피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차 문화는 애프터눈 티라는 독특한 사회적 의식을 만들어냈지만 이는 여전히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반면 커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정치적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차 세금에 항의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애국심의 표현이 되었죠.
보스턴의 그린 드래곤 선술집은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였는데 실제로는 술집과 커피하우스를 겸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미국인들에게 차는 영국의 상징이었고 커피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커피를 즐겨 마셨고 토머스 제퍼슨은 커피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진짜 커피 중독자로 만든 것은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북군은 커피를 필수품으로 여겨 병사들에게 매일 배급했고 많은 군인들이 하루에 10잔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워낙 진하게 끓여서 말도 마시기 싫어할 정도였다고 하죠. 반면 남군은 북군의 봉쇄로 커피를 구할 수 없어서 도토리나 치커리 뿌리로 만든 대용품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커피는 담배와 함께 병사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물품이었고 때로는 적군끼리도 몰래 커피와 담배를 교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군 병사들은 커피 원두를 총알처럼 소중히 여겼고 전투 중에도 커피 포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중증 카페인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카우보이들이 모닥불 곁에서 커피를 끓이는 모습은 이제 미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형 커피 회사들이 등장해서 동부에서 원두를 로스팅한 뒤 밀폐 포장해서 전국으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폴거스, 체이스 앤 샌본, 아버클 같은 브랜드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고 이들은 신문 광고와 철도망을 이용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버클 커피는 서부 개척민들 사이에서 카우보이 커피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가 커피 문화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명으로 압력을 이용해 진한 커피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우유를 더해 카푸치노와 라테 같은 다양한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지금도 에스프레소를 블랙으로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탈리아의 카페 문화는 독특한 사회적 예절을 만들어냈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푸치노를 마시지 않고 서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밀라노와 로마의 카페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 농부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무역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뒤에는 여전히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지만 정작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 적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의 커피 공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커피의 본질적인 역할은 수백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이른 아침을 버텨내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대학가 주변의 카페들에서는 지금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고 과제를 하고 창업가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작가들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체인점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커피 문화도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각 지역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커피 전문점들도 이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K-카페 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원두 하나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진로를 바꿔놓았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